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잇따라 충돌했고 주요 이슈들은 책임 공방 논란 중심으로 흐르며 정쟁으로 덧칠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점검보다는 이 쇼츠용 장면 중심으로 국감이 소비되면서 본래 기능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죠. 복잡한 정책 사안을 몇 초짜리 장면으로 요약하는 과정에서 책임 소재만 강조되고 구체적 대책이나 개선 방안이 생략되다 보니 감시라고 하는 이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과거 국감에서 실력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이른바 국감 스타로 부상하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10월 25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황서희 씨. 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단풍이 물든 곳은 강원도 설악산인데요. 가을 정취를 느끼러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오늘은 강원권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힘겹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 경기권인 덕소산패부터 서종까지 14km 길게 막혀서 이 구간 지나실 때 50분가량 잡아주셔야겠고요.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은 총 정체 길이가 40km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기권을 지나는 게 가장 어려운데요. 신갈분기점부터 용인을 지나 양지터널까지 총 15km 구간 안에서 속도가 떨어지고요. 충청권으로 가는 길도 매우 불편합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은 경기권인 오산과 남사 사이 8km 구간 먼저 밀린 뒤 이후 북천안부터 남이분기점까지 총 35km 구간 안에서 대부분 차 간격을 좁히고요. 35번 중부선 남이 쪽 청주 지역인 오창에서 남이분기점 사이 11km 구간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으로는 충청권을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주분기점부터 감곡까지 10km 구간 정체 감안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황서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뉴스펀치 1, 2, 3입니다. KBS의 이윤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네, 첫 번째 갭 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교통부 장관 차관 사의 표명입니다. 어젯밤이죠? 네, 맞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련 논란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대책 책임자이자 이번 정책을 주도한 고위 인사인 이상경 차관이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갭 투자 이력과 발언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발언 논란 같은 경우 이 차관이 대책 발표 직후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이 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이 일자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말해서 한 차례 논란을 빚었고요. 네. 이후에 이제 이 발언을 갖고 이 무주택자 국민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헤아리지 못한다, 이런 비판과 반발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 차관의 이 과거 분당구의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이 갭 투자를 했던 거로 드러나서 이번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책임자로 적절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금 찬반 양론이 팽팽한데 그러다 보니까 더 논란이 커진 거죠? 맞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과 이 차관의 논란들을 좀 함께 섞어서 좀 짚어보면요. 11호 부동산 대책이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주 내용은 우선 규제 지역을 기존 강남 3구, 용산구에서 이 기존 규제 지역 포함해서 서울 25개 지역구 전역, 그리고 한강 이남 경기권 12개 지역을 광범위하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시행하면서 해당 지역을 주택을 구입할 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골자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생기니까 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책을 주도한 이 차관이 지난해 갭 투자를 했다니까 특히 더 논란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나는 했는데 이 국민들은 못한다. 이소의 이런 내로남불 관련 논란이 대중들이 더 크게 의식을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 집값이 떨어지면 뭐 사면 된다. 이런 현실과 좀 동떨어진 발언까지 좀 이어지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됐고 결국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사의 표명하기 전에 대국민 사과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차관이 사의 표명 전에 이제 어제 한 차례 대국민 사과로 좀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 사과문 발표 형식 가지고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 계정을 통해서 2분가량의 사과문을 읽는 방식이었는데 당시 뭐 언론과의 질의응답이 우선 없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중계되는 이 창에 실시간 뭐 채팅이랑 댓글 기능을 좀 차단을 해놓은 채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과가 좀 진정성이 있냐 이런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국민 사과 이후에 오히려 여론이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좀 여론을 의식해서 결국 사의를 표명한 거로 보이고요. 특히 이 차관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 이렇게 불렸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지면 향후 정부가 발표할 정책에도 부담이 되고 좀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인식이 좀 작용을 했던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곧바로 사의를 받아들일 거라고 보여지죠? 네, 대통령실에서는 곧바로 이제 사의를 받아들이고 면직 처리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차관의 사의 표명에 우선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네. 이제 이 대통령이 내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하는 만큼 내일 출국 전에 이 차관 사의를 처리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펀치는 뭡니까? 네, 두 번째 에이펙 슈퍼위크 다음 주 시작. 트럼프, 시진핑 한자리에입니다. 네, 뭐 정상회담들이 쭉 잇따라 이어지죠. 네, 맞습니다. 이 다음 주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시작되는데요. 특히 주목되는 이유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같은 시기 이 한자리에 경주를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고 특히 세계 관심사가 될 미중 정상회담 일정까지 확정이 되면서 크게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 일정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수요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요. 바로 뒤이어서 다음 달 1일 토요일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도 갖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 장소로는 현재 경주 내 박물관 등이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정상회담 사이에 한일 정상회담도 조율되고 있는데 현재로선 30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30일이 특히 슈퍼데이 가장 중요한 날로 꼽히는 이유가 30일에는 특히나 이 한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도 국내에서 진행될 거로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워낙 촉박한 만큼 해당 장소가 동선상 김해공항이 검토되는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이제 미중 갈등이 워낙 세계 이슈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두 정상이 한국에서 만나는 것 자체로 큰 주목을 받고 있고 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건지 어떤 의제가 설정될 건지 이 회담 준비 과정부터 성과까지도 모두 관심사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진핑 주석과 최대한 많은 의제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중국이 쥐고 있는 이 중국산 히토류 수출 통제 문제나 미국산 대두 관련 문제,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문제 등이 좀 포함될 거로 보이고요. 다만 이 회담이 90분 정도로 굉장히 짧을 거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 주요 의제가 아무래도 이 무역 문제가 우선 될 거로 보이는데 이 무역 문제 자체부터 이미 쉽지 않은 의제인 만큼 회담 자체도 의제가 다양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미국이 맞대응 성격으로 100% 추가 관세 지금 예고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전면전 분위기에서 회담이 잘 이루어지려면 히토류 문제나 반도체 문제, 결국 이 수출 관련 문제에서 협의점을 먼저 이 미중이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이 트럼프 1기 당시 중국과 미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간략하게 당시 중국이 향후 2년간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수입액을 최소 2천억 달러 늘리기로 했던 내용인데 미국이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바로 주미 중국 대사관이 허위 비난과 관련 조사를 반대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긴장감이 좀 더 두터워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거냐 계속 궁금증으로 좀 남았는데 가능성은 계속 거론됐지만
뭐 결국에 우선 미국 측 관계자는 에이펙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만남 일정은 현재로선 잡힌 게 없다고 이제 전했습니다. 뭐 가능성 자체를 우선 일축한 건데 이와 함께 이 관계자가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어요. 아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즉흥적인 이벤트를 좀 즐기는 인물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북한에 좀 회담을 제안하고 만약에 북한이 회담을 즉각 수용하면 뭐 에이펙 중에 혹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어느 정도 여지를 남긴 거로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에이펙 중요한 이슈를 좀 살펴보면요. 역시 에이펙 기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관세 협상 마무리가 좀 가능하겠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특히 이 관세 협상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대미 투자 방식, 뭐 미국 측은 지금 현금으로 전액 투자하라고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이런 여러 뭐 무역 관련 아니면 미중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이펙 정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합의, 뭐 경주 선언이 채택될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로 꼽힙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뉴스펀치는 뭡니까? 네, 세 번째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씨 부검 장기 회소는 없다입니다. 네, 이번 주에 그 부검이 진행됐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캄보디아로 향한 우리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이제 부검팀과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 부검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동 부검부터 화장까지 현지에서 약 5시간 가까운 절차가 진행이 됐고요. 우선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장기 훼손 여부였는데 우선 장기 훼손은 이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 씨가 이제 숨진 채로 발견된 당시에 시신에서 좀 멍자국이나 좀 심각한 고문 흔적이 온몸에서 발견됐던 거로 전해졌는데요. 정확한 사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 검사, 뭐 약동물 검사, 그리고 양국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확정될 예정이고요. 이 박 씨의 시신은 화장을 거쳐서 유골함에 담겨서 다음 날인 화요일 고국으로 결국 돌아왔습니다. 지난 7월 박 씨가 박람회 참석을 이유로 캄보디아에 간 지 결국 2달여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부검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협의가 참 어려웠다면서요? 네, 사실 이 시신 발견 이후 이 공동부검까지 시간이 2달여 기간이면 굉장히 오래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KBS 단독 보도로 이 부검 협의 과정이 좀 세세히 밝혀졌는데요. 이제 박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게 지난 8월 8일 이 2달여 전인데 발견 직후에 대사관에서 먼저 공동부검을 캄보디아 측에 바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담당자는 처음에는 캄보디아 측 담당자가 뭐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서 공동부검이 어렵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그 뒤에는 뭐 공문이 간 뒤에는 사건이 뭐 법원으로 넘어가서 공동부검이 어렵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대면서 확답을 미뤄왔던 겁니다. 계속 뭐 문서가 오지 않았다거나 뭐 문서가 부족하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공동부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다가 지난달 29일에 이 KBS에서 이 박 씨와 관련해서 이 강제 마약 흡입 영상 등을 보도하면서 부검 혐의에 좀 속도가 났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 캄보디아 의료 환경이 열악해서 어렵다거나 아니면 이 시신이 안치된 사원에서 이 부검실에 뭐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있어서 좀 어렵다. 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들이 좀 나오면서 사실상 캄보디아 당국이 공동부검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또 뭐 부검실 사용료로 미화 $500를 사전에 요구했던 등 이 부검 협의 내내 진통이 양국 간에 좀 계속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죠? 네, 박 씨를 유인한 모집책이 우선 지난 주말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추가 공범이 있는지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씨 관련 수사에서 더 좀 주의 깊게 좀 중요하게 좀 봐야 할 부분이 이 박 씨를 고문해 숨지게 한 주범이 2023년 이 국내에 있었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공범이라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하하. 당시 2023년에 강남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뒤에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사건인데요. 맞아요. 네, 이 해당 인물이 이 음료에 사용될 필로폰을 당시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들여온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제 국정원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계속 추적 중인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잠시 후에 핫 이슈 핫피플 시간 오늘
캄보디아 한인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뉴스펀치 1, 2, 3였습니다. KBS 이윤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지났어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강혜정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동해안의 비도 모두 그쳤습니다. 현재 동쪽은 흐리고요. 전국적으로 구름만 다소 껴 있습니다. 가을 풍경 아로새길 수 있는 이번 주말이 되겠습니다. 영락없는 가을 날씨인데요. 모레부터는 공기와 기온 모두 급변합니다. 다시 초겨울 느낌으로 계절을 일시적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이 동쪽 제외하고는 추위, 바람 이런 거 일시적으로 잊고 지냈는데요. 기온이 내일도 계단식으로 조금씩은 내려갑니다. 모레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보다 5에서 10도 정도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영하권으로 아침 기온 떨어질 수 있겠고요. 서리가 내리고 얼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고 오후 한때 강원도와 경북 내륙 산지에 5mm 정도의 비는 더 뿌려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동쪽은 맑아지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서해안 쪽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8도, 전주 21도 등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 모레는 3도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해안을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의 바람이 강해지겠고 내일 밤 서해 먼바다를 시작으로 모레는 모든 해상의 파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제주 해안의 너울성 파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6.5도, 습도 57%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입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주말 가을이 더 깊어져 가면서 도로 위로는 나들이 차량들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여전히 덕소 3패부터 서종 사이로 14km 구간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이후 서석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내촌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오창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 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전히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 심하고요. 조금 더 가서 충주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반대 양평 쪽으로 현풍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더 가서는 선산휴게소에서 상주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바란 부근과 다시 매송에서 용담터널 부근,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일찍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2경인고속도로 송남 쪽으로 남동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능해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한국인들이 납치, 고문당하고 심지어 사망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내의 시선이 지금 캄보디아로 향하고 있죠. 한국인이 피해자이면서 또 가해자가 되는 이중적인 상황인 가운데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커지고 있어요. 현지 상황 좀 들어봅니다. 캄보디아 한인 회장 정명규 회장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캄보디아 한인회장 정명규입니다. 우리 회장님은 언제 캄보디아에 정착하셨습니까? 2013년부터 정착해서 지금 13년 차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우리 한인들이 몇 명 정도 계신가요? 저희 추정수로 10,000명에서 12,000명 사이가 지금 여기서 교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00명에서 12,000명. 네. 주로 어떤 일에 종사하십니까? 주로 이제 법인에 관련된 주재원들이라든지 상사원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에서 자영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선교 목적으로 와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 캄보디아 현지 언론도 그 범죄 조직과 한국인 뭐 이런 사건들을 좀 많이 보도합니까? 예, 계속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도를 합니까? 현지 언론은?
현지 언론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과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러한 피해자 또 가해자 뭐 이렇게 돼서 서로 엮여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가 캄보디아로 와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니 캄보디아도 처음에는 피해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한 이번에 이제 국감도 오고 한국에서 비상대책 국회의원들도 오셔서 예. 이런 상황을 알리고 하면서 이게 함께 정리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온 그 범죄 조직원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들끼리 한국인은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하고 중국 사람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예. 또 다른 외국인은 각자 자기네 나라 상대로 해가지고 서로 범죄를 캄보디아에서 와서 해놓고선 캄보디아가 무슨 범죄 도시냐 이렇게 만들어놨다 해서 좀 처음에는 좀 불만이 좀 심했습니다. 예. 우리 정명규 회장께서 과거에 어떤 인터뷰에서 이 범죄 단지에서 탈출한 후에 여권도 없이 무작정 한인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인터뷰하신 내용을 저희가 봤는데 언제부터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한인회를 통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들어온 거는 2023년 11월 정도, 그다음에 12월 이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23년 11월부터 무작정 한인회를 찾아오거나 이러면은 한인회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범죄 단지에 갇혀 있다가 도망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오게 되면은 여권, 핸드폰 뭐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던 거 다 뺏기고 맨몸으로 도망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인회에서 이제 그렇게 도망쳐 나오면 먼저 해줬던 것은 경찰서에서 여권 분실 신고서를 만들어야 긴급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고 또 이미그레이션이라는 이민청에 가서 비자를 다시 재발급 받아야 이제 출국을 할 수 있는 항공권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할 때 저희 한인회에서는 이제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저희는 동행해주고 대사관에서는 여권을 만들어줘서 상황을 갖다 설명을 해주고 네.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한인회에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찾아옵니까? 그런 식으로? 예, 아직도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한 명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범죄 인도하고 나서도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도망쳐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찾아온, 그래서 좀 도움을 준 사례 중에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한 두 가지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항상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해가지고 벌써 한 400~500명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례들이 있긴 한데 예. 좋은 기억이라면 그래도 도망쳐서 나온 친구가 자기 한국에 돌아가서 자기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연락 왔었을 때가 가장 좋은 기억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나쁜 기억이라 그러면 여기 한번 와서 저희가 도와줘서 보냈는데 그 비행기까지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또 들어와서 그 일에 같이 가담한 경우 그래서 다시 탈출했는데 그 친구가 오지책이 돼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결국은 공항 경찰대에 잡혀간을 봤을 때 가장 좀 마음이 씁쓸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피해자였다가 탈출해서 한국에 왔다가 이번에 이제 모집책이 돼서 정말 가해자가 돼가지고 다시 또 오고 그래서 또 체포당하고 이런 사연이군요. 예, 맞습니다. 벌써 한 400~500명 찾아왔다고 하셨는데 그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다 젊은 친구들인가요? 예, 대부분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은 캄보디아 현지 범죄 단지에 가담하고 있는 한국 사람을 1,000명에서 2,000명가량 이렇게 추정하는데 회장님도 비슷한 숫자를 예상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 단지에 있다 도망쳐 나온 친구들하고 인터뷰하고 얘기를 듣다 보면 본인의 있는 그 단지 안에 있는 이런 한국인 얼마 남아 있다 하다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거를
얘기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해보면 네. 아직까지는 그 정도 인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주에 그 인원들 다시 송환해 가면서 이런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흩어져서 숨거나 아니면 이웃 나라로 도망가거나 뭐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이 추정한다는 게 이제는 쉽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한 1,000명에서 2,000명이라면 대단한 규모인데 게다가 이제 예. 지금 캄보디아 당국도 뭐 수사를 강화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라오스나 미얀마 이런 데로 뭐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움직임도 지금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뭐 여기저기 또 숨고 흩어지고 뿔뿔이 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까?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범죄 단지에서 좀 빠져나오든 범죄 조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급선무 아닐까요? 일단은 그 웬시라는 그 강남돼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좀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도망쳐서 나오든가 아니면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은 계속 포착이 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더 중요한 거는 거기를 갖다 우리가 아직 여기 코리안 데스크가 없습니다. 없죠. 코리안 데스크가 없죠. 이번에 특별하게 K4를 구성해서 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캄보디아하고 한국하고 경찰이 서로 지금 조율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어쩌든 이 친구들이 이 캄보디아에 일단 오지 않도록 그런 그 홍보 같은 거를 좀 더 한국에서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예. 특별히 더 한 거는 그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그 SNS를 통해 가지고 보통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광고들이 올라왔을 때 뭐 자동 삭제를 하게 한다든가 네. 뭐 이런 어떤 조치를 한국에서 그 인터넷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하고 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한다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지금 캄보디아 뉴스가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모집 광고를 보더라도 거기 혹해갖고 유인되는 그런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도 대폭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이미 거기에 가담하고 있는 1,000명, 2,000명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 아닌가요? 뭐 지속적으로 캄보디아 경찰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여기도 대적안에도 경찰 영사들이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하든 이런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게 그 단지라 그래 무조건 쳐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기도 법이 있고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정보가 입수가 된다면 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네. 뭐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추적하고 그래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방금 이제 대사관 언급하셨어요. 대사관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동안 국내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이렇게 빠져나와서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면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하세요라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대사관 대응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질책성 기사가 있었거든요. 회장님 보시기에도 캄보디아 주한 대사관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저는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저가 한 2, 3년 전부터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부터 어허. 그 경찰 영사들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실무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공주에서 이런 사건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직접 그 왠지 단지에도 가서 사람을 빼오기도 하고 했는데 예. 2년 전에는 경찰 영사가 처음에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행정관 한 명이 둘이서 이거를 대처를 했었고 또 지금 이제 2명, 한 명 더해서 3명까지 한다 그랬지만 아직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대사관에서. 예. 그리고 대처를 못한다고 했었던 그런 상황들이 참 애매하게 좀 꼬여가지고 이렇게 홍보가 나간 경우가 참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 두둔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직접 가서 예. 그들을 구해오고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런 상황은 이해 못하고 오히려 그런 질책과 이게 오히려 기운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저희는 봉사하는 단체잖아요. 한인회는. 네. 대사관 나름대로의 경찰 영사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힘든 부분을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 호소를 했거든요. 예.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된다. 대체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코리안 데스크는 이쪽 정부하고 그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하루가 빨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예. 바로 수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되게 원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보고요. 저희 한인회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논란이 시작되면 당연히 대사관 인력을 좀 증원하는 게 우선 급선무죠. 맞는 말씀이네요. 네. 예. 그런데 뭐 이런 뉴스 인원도 좋은데 이건 코리안 데스크가 빨리 조속히 설치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 대사관의 경찰 영사만 증원된다 그래서 대사관에 있는 경찰 영사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캄보디아 정부하고 이걸 공조를 할 수 있도록 그 의뢰를 해야 되고 허락이 돼야 같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거를 껌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가 되면 건건이 이거를 바로바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하루속히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 설치 또 인원 증원 이거 급선무네요. 그런데 요즘 뭐 언론에서 이런 캄보디아 관련 뉴스가 많이 보도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아주 자극적인 내용의 캄보디아 범죄단체 관련 내용이 막 나오고 그러다 보니 가짜 뉴스도 많다고요? 맞습니다. 예, 정말 이게 지금 그 캄보디아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그 방송을 따서 또 새로운 뉴스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정확한 뉴스가 되면 좋겠지만 지난 뭐 몇 년 그런 뉴스 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만들고 확인되지 정확하게 한 번만이라도 저희 한인회나 대사관에 확인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여기서 지금 피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국민이 죽을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 회장님이 보신 그런 내용 중에 가짜 뉴스 가운데 대표적인 가짜 뉴스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전임 한인회장님 한 분 계시는데 뭐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쪽에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코로나 때 특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분인데 이제 과거가 없는 분은 어디 있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내가 말씀드리는 거 정확한 보도를 해주면 되는데 판결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소된 내용으로만 가지고 그게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한 사람을 갖다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지금 만들어오는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정정 보도뿐만 아니라 정말 사과를 하고 속고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임 캄보디아 한인 회장이 뭐 기소돼서 재판받았는데 기소된 것만 판결이 아니라 그것만 막 가지고 범죄자 인양 막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것도 뭐 30년 전, 4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끄집어내갖고 막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막 만들어 놓고 마녀사냥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한 거고 이거는 정말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현지 교민들 아주 죽을 맛이다까지 표현하셨는데 관광객의 숫자는 우선 급감했죠 지금. 예, 너무 급감을 했고 이제 이것이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여행사에 저는 벌써 한 1,000명 가까이가 여행 취소가 됐고요. 여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들어오시던 분들이 한국에서 투자를 하러 오는 분들은 다 거진 뭐 70-80% 많게는 90%까지 다 취소됐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언제 그 교민사회가 회복이 될지 정말 암담하기도 합니다.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뭐 음식점이나 뭐 관광 가이드업 이런 그 부분에 많이 종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일감이 거의 없어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진 다 없어졌고요. 특별히 지금 그 캄보디아하고 태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반태국 감정이 있어갖고 지금 그 국경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그 물류 이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 이 캄보디아 사람이 눈을 돌려서 유통이라든가 수출입 이렇게 하려고 무진장 지금 애를 쓰고 있고 K-팝, 뭐 K-컬처, K-푸드 문화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한국으로 눈을 돌렸는데 갑자기 2일 사이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싹 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풀리지 않으면 여기 있는 교민들은 정말 철수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데 캄보디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민들이 사는 그런 환경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왔다 갔은 분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국가는 의원들도 그렇고
그 전주에도 그 국회의원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여기는 평상과 똑같다. 다른 나라에 다를 거 없다. 이런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기는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렇죠. 범죄 단지 그쪽 그만 좀 조심하면 뭐 다른 거야 뭐 관광이나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위험한 거나 이런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웬치라고 얘기하는 그 단지도 단지 안에만 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그건 다 없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 네. 없어져야 맞는데 네. 그 외에는 지금 그 여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일부 지역에 그런 단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 여행 금지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여행 금지가 되니까 몇 개 지역만 그렇게 만들었어도 또 그 프놈펜과 시엠립은 그 캄보디아의 그 수도이고 주요 도시 이 제2의 도시인데 여기까지 여행주의보 경보까지 내려놨다 보니까 예. 한국에서 사람이 오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예. 네. 그런데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캄보디아에 관광차 간 사람들도 뭐 자꾸 그런 식의 범죄 조직으로 가담시키려고 납치하거나 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행주의보 여행 금지 안 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그 말들이 가끔 생산이 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짜뉴스는 물론 실제 그럴 수도 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교민사에서는 그런 건이 발표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 나라나 사건 사고 여기도 뭐 소매치기라든가 핸드폰 날치기 당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예.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도 저희한테 한일에 보고가 오거든요. 예.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주의하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 여기 와 있는 교민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발표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내 보도에는 관광차 캄보디아에 갔는데 납치당할 뻔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도 가장 발단이 됐던 게 무분이 여기 그 박람회 왔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밝혀진 거는 박람회 와서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언론들이 그 박람회 왔다는 거, 우리 젊은 청년이 대학생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만 포커스 맞춰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캄보디아가 무슨 범죄 도시고 사회 혼란이 있고 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나라 이게 갑자기 확산이 되니까 여기에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민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고 또 캄보디아인들이 한국에 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5만 명 이상 많게는 한 8만 명만 돼 있고 네. 결혼으로 가해서 다문화 가정을 만들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희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해놓고 문제가 일어났었던 그 일이 캄보디아가 모든 것들이 여행 금지가 되고 사회 악으로 다 표현이 되고 있으니 너무 네.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네요. 우리 정부로서는 또 안 할 수 없고 맞습니다. 캄보디아 교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참 억울하고 아이고 그런 말씀이신데 그나저나 예. 캄보디아 이 경찰이나 뭐 이런 그 조직들이 그 범죄 조직하고 아주 전부 다 결탁되어 있는 식으로 우리 국내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캄보디아 정부는 자기들은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다면서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캄보디아의 모든 경찰들이 다 결탁돼 있다. 이것도 지금 잘못된 말이잖아요. 그것도 과장된 거다. 일부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피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부 다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도 정부가 있고 내무부, 경찰국 다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 모두 다 그렇다면 이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캄보디아가. 네. 여기를 정상적으로 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중에 일부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 지금 어떻게 하든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이것을 되게 큰 사건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하든 사회 혼란, 사회 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한국과 이렇게 CF 구상해서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캄보디아 경찰도 요즘은 대대적인 단속을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검거 실적도 좀 많이 발표가 됩니까? 예, 계속 하고는 있는데 발표 실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또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어제도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 네. 계속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예. 뭐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국회 외통위 의원들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정감사도 하고 우리 교민분들하고 간담회도 하셨다고요.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나요? 네, 가장 많은 얘기가 이제 외통위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 우리 교민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부탁한 것은 외교통상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국회에서 여행 경보 완화 요청을 저희가 가장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 마치 수도나 제2도시 정도만이라도 예. 주입을 해제해 주신다면 좀 더 여기서 정리해 나가면서 예. 하나하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를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네. 그 위기관리위원회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서 정말 이 언론이라든가 이 오보에 대한 것들은 우리 스스로 좀 얘기 좀 계속적으로 해서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알겠어요. 얘기했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언급됐지만 이게 뭐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어쩌면 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런 일이라면 진짜 교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다시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예, 말씀 맞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아주 안타까운 현실 캄보디아 한인회 정명규 회장의 절절한 목소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동원의 이별 노래 함께 듣고요. 저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